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영어고 박병준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강 환율의 결정과 변동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단원인데요. 4단원 중에서 우리 중단원 1을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은 통합사회 시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패스를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중단원 2랑 3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그죠? 우리가 합의했던 바와 같이 중단원 2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3도 일단은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마치고 뭐 국제 수지에 대해서 배울 일이 있고 하면은 그때 같이 배워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죠? 이번 18강과 19강에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정되는 과정과 여기까지가 18강 그리고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 개인 경제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강, 19강 이렇게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외국 돈의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 돈의 가격, 외국 돈의 가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화환 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대한민국의 다른 국가 통화의 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USD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송금할 때 뭐 이렇게 좀 다른데요. 보낼 때 받을 때 이렇게 좀 다른데 뭐 1360원대 이렇게 보통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본 100엔에 뭐 914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후로 또 시간이 좀 더 지났죠. 900원대도 깨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유럽은 1,400원, 영국 파운드 비싸죠. 1,666원. 뭐 캐나다 달러 등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건 꿀팁 중 하나, 꿀팁은 아니고 그냥 상식 중 하나인데요. 같은 시점이었을 때는요. 환율을 살 때 환율이 팔 때 환율보다 말이 안 나오니? 살 때 환율이 팔 때의 환율보다 더 비쌉니다. 거꾸로 말하면 살 때보다 팔 때 더 싸다라는 거죠. 똑같은 시점에 팔 때보다 살 때가 더 비싸면 어떻게 될까? 더 싸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점인데 1200원에 살 수 있고 1600원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 같으면 어떡하겠어? 그죠? 1200원에 샀다가 바로 이렇게 1600원에 갖다 팔 거 아닙니까? 그럼 환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도 때의 환율, 매수 때의 환율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돈의 가치는 상대적이다라는 점. 네,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라는 뜻은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환율과 관련해서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빅맥은 한 개당 4,400원이고 중국은 19.8 위안, 브라질은 16.5 헤알, 대만은 69 대만 달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랑 그 교환 비율이랑 우리나라랑 중국 돈이 교환 비율이랑 실제 외환 시장에서의 교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빅맥 가격 기준으로 중국이 19.8 빅맥 가격 한 개당 그죠? 똑같은 빅맥 한 개인데 19.8 대 4,400원이면은 이걸 비례식 세워서 중국 1위안당 가격은 얼마일까 했을 때 한국이 222.2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죠? 시장에서의 평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율 시장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요 정도의 값어치가 중국 1위안의 값어치여야 해.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봤는데요. 실제 환율이 1위안당 184.75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 1위안당 222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근거해서 봤을 때는 184.75밖에 안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위안화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22원을 받아야 마땅한데 184원 정도밖에 안 받고 있어.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는 원화가 고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외화의 화폐 가치의 화폐 가치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5 대 4,400은 1대 266.66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실제 환율을 봤을 때도 1해알당 267.43 불과 한 1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환율의 크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송해요. 실제 명시된 환율과 일상생활 물건 간의 가격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물 일가의 법칙에 의해서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하는 PPP, 일명 PPP 어떤 평가설 제도가 이론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명시된 환율과 일상생활 속에서 각 국가 간 거래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물건 간의 가격 비율은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일물일가 법칙의 퀘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보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조사한 결과에 있었습니다만은 일치를 반드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죄송해요. 일치가 반드시 되진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그죠? 고가별 그죠? 제품 소비되는 그죠? 제품의 어떤 선호도 차이도 있고요. 선호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무역 과정에 있어서 이제 발생하는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의 차이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국가별 경기 상황도 무시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어떤 실물 경제와 관련된 요인들이 이 환율이라고 하는 명목적인 요인이랑 이렇게 바로 연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그렇게 많이 지켜지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는 좀 지켜지는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더라.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해 돌아가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환을 필요로 하는 외환의 수요자는 그렇죠. 외화로 환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입업자,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내 사람들,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는 국내 사람들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보시게 되면 수입업자는 외국 제품을 들어오기 위해서 외국 돈을 들여서 사오려고 하죠. 그렇죠? 해외 주식 테슬라 사려고 하면은 원화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로 사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 여행 가가지고 신사임당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일본 화폐를 내야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환율이 올랐을 때 외화 환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이 외환을 수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외환을 많이 거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도 환율이 오르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환율이 내리면 거래량이 나는 우하향의 곡선을 띠게 되는 거죠. 반대로 외환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죠? 외환을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가져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출업자, 국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 사람, 국내 여행을 하려고 하는 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어때요? 그죠? 외화 환전을 하기 위해서 외화 환전을 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던데 헷갈리면 이렇게 해.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게 1달러당 1,500원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자,
국내 여행하려고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로 오려고 이렇게 뭐 여행 경비를 뭐 10만 원으로 잡았어. 뭐 3만 원, 뭐 30만 원, 300만 원으로 300만 원 너무 많나? 어쨌거나 뭐 300만 원으로 잡았다. 아니다. 계산 힘드니까 뭐 30만 원 이렇게 할게요. 30만 원이 필요한 외국인이 있어. 그러니까 30만 원이 필요한 외국인이 있어. 이 30만 원이 필요한 외국인은 그러면 30만 원을 환전하기 위해서 몇 달러가 필요를 한 거야? 얼마지? 3 맞나? 300 맞나요? 300달러지. 그죠? 300달러로 필요를 했었죠. 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는. 그죠?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 적을까? 다시 적을게요.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1달러당 1,500원이 되었어. 근데 30만 원의 여행 경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300달러를 그죠? 30만 원의 환전을 위해서 300달러를 필요로 했다는 요 말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근데 1,500원으로 환율이 오르니까 이 사람은 300달러를 내는 게 아니라 200달러만 가지고 가서 환전을 해도 되더라는 거야. 그죠? 어차피 또 30만 원 똑같이 30만 원이잖아. 환율만 올랐을 뿐. 그죠? 그러니까 즉 외환 환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결과로 균형 환율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는 이제 한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죠? 균형점이 생기고 균형 환율과 균형 외화 거래량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과 수요 시, 초과 공급 시 어떻게 초과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시사상식으로서 통화 스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화 스왑이라는 게 있는데 스왑하다라는 뜻은요. 뭔가 교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네. 이것도 시사상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currency swap 뭐 아니면은 뭐 외환 스왑, 통화 스왑 엄밀히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선에서는 뭐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A국가 화폐랑 B국가 화폐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달러와 원화와 미국의 달러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화는 미국에 가고 달러는 대한민국에 가게 됩니다. 즉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은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는 건가요? 공급이 증가하는 건가요? 국내에. 그렇죠.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방금 전의 수요 공급 곡선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공급 증가 함으로 인해서 균형점 어떻게 되니?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열로 움직이면서 여기 있었던 환율이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그죠? 실제로 통화수합 체결 현황 이런 것들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통화수합을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는요. 너무 이렇게 환율이 높아졌을 때 그걸 막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그죠? 얼마 전에 있었던 기사 중 하나인데 한국 미국 간 300억 달러 통합 수합이 됐다라고 했고요. 미국 기준금리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0.5% 포인트 내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중의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뜻, 적어진다는 뜻? 많아진다는 뜻. 그죠? 시중 통화량 많아진다는 뜻. 즉 달러의 가치가 애초에 줄어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한미 간 통화 수합을 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서 환율이 낮아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근데 환율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통화 수합에서 내려갔는데 환율이 또 내려갔다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엄청 하루에 177원씩 내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환율 변동의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끝낼 건데요. 환율 변동의 요인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대호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해외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네, 그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추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변동하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 보십시오. 그려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나요? 모르겠네요. 1차적으로 그죠? 소득이 증가를 한다라는 의미는 수입품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외환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준금리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한번 멈춰서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자율이 증가함으로 인해 해외인들이 국내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외환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자율에 의해서 해외 사람들이 국내로 많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외환의 공급이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이라는 것은 국내 이자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방향성은 환율 하락의 방향성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상품 대비 국내 상품 경쟁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내 상품 경쟁력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뜻은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을 벌어 들여오게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외환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율 하락으로 가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형성평가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해주시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